네, 이재인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어제 새 정부가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110개 과제 중에 경제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대12 최훈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 정부 이제 시작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인수위 출입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실 출입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 IT 쪽을 맡고 있어가지고 다시 복귀하고 싶다고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인수위 활동이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마무리된 거죠. 그 전까지 무척 바빴죠. 그 공식 마무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해단식이 있어서 마무리고요. 오늘은 이제 브리핑이 없어서 사실 마무리됐는 줄 알았는데 그 불이 나게 저 방금 전에 온 게요. 조금 전에 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빠르면 내일 그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한다고 그 뭐 이른바 천막 기자실 앞에서 짤막하게 백프를 해가지고요. 수석 인사이어서 비서관 인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챙기고 지금 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마무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정과제 발표 전반에 걸쳐서 경제 안보를 강조를 했는데요. 자, 경제 안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사실 경제와 국가의 안보가 뗄 수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인수위 동안 이번 주까지 하면 한 50일 정도 되는데요. 그 동안에 쓴 기사를 이제 다시 복기해 보니까요. 처음으로 그 윤 당선인이 경제 안보라는 말을 쓴 게요. 지난달 그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그 지명할 때였는데요. 그때 윤 당선인이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경제 안보라는 그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도 어제 이제 그 발표된 110대 국정 과제 그게 한 180쪽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도 경제 안보라는 표현이 그 전체 부처 중에 두 군데 하고 나옵니다. 그 첫째로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국정 과제를 얘기할 때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안보를 확보하겠다. 그런 이제 그 표시 그 명기된 그런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둘째로 이제 어느 부처가 나오냐면 외교부 국정 과제 설명을 할 때요. 그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를 추진하겠다. 그 대목에서 미국과 경제 안보 2+2 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반도체 등 공급망, 첨단 기술 수출 규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그 대목에서도 경제 안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키우는 것이 결국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 폐기도 그 중에 하나로 봐야 될까요? 그 사실 그 어제 이제 국정과제 그 자료 내용만 놓고 보면은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요, 경제 그 안보라는 내용은 그 자유, 평화, 변형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금 이제 외교 전략이나 그럴 때 이제 관련돼서 측면에서 강조가 됐는데, 그럼 탈원전 정책 폐기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해서 그 대목에 들어가서 실제 국정과제 그 자료집 안에는 다르게 분류가 되었는데, 근데 다만 그 제가 좀 다시 살펴보니까 탈원전 정책 폐기가 그렇다고 경제 안보가 아예 무관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인수위가 그러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왜 추진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그런 에너지 경제 그쪽 안보 그쪽에서도 그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탈원전 쪽을 간다 하는 거죠. 탈원전을 폐기한다는 거겠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자, 문재인 정부가 재생 에너지 위주로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는 뭐 준수한다고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준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 뭐 국가 온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뭐 이게 흔히 이제 뭐 NDC라고 예.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 보니까 각국이 탄소 중립을 결정을 해서 얼마 정도 이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예, 그 목표를 제시하는 일종의 뭐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예, 석탄, 석유 이 사용량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탈석탄, 뭐 탈석유 예.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 그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NDC를 준수한다고 했는데 예, 예.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렇진 않았거든요. 뉘앙스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작년 10월 8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그 NDC 40% 이게 예. 뭐냐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40%를 감축한다. 그래서 NDC 40%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이제 앞두고 인수위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하고 산업계의 어떤 부담 우려를 고려를 해서 NDC 목표를 이제 수정을 하겠다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달 14일 날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그때 NDC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그럼 이게 준수하지 않는구나 국제적인 약속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발표한 국정과제 자료를 제가 그 자료에 명기된 걸 보니까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2030 NDC는 준수하되 그 다음에는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요. 저도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까 온실가스 NDC 40%를 지키되 원전 가동을 많이 해가지고 감축을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전에 쓰이는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에서 좀 벗어나서 원전 쪽의 비중을 좀 늘리겠다. 그런 얘기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대폭 반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부동산 정책은요, 그 국정과제 내용 중에 국정 목표 1 첫 번째 목표로 반영이 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제목이고요. 그 안에 그 어떻게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크게 이 내용을 보면은요, 4개 부분으로 그 공급 정책, 수요 정책, 금융 정책, 주거 복지 정책 이렇게 4개 국정과제가 담겼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추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임대차법 제도 개선 등이 들어갔고요. 수요 대책의 경우에는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내용이 들어갔고요. 금융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완화 등이 들어갔고요. 주거복지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원 공급 등이 반영됐습니다. 공급과 함께 수요 관리도 또 수요자 위주로 하겠다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대담에서 부동산은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요, 지금 내부 인수위 취재를 해보면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참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당초 인수위가 출범했을 때 3월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빨리 발표를 해서 문재인 정부와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마 어제 국정과제 발표도 나오고 보도도 보시면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이런 표현으로 뭐 특단의 부동산 정책이 왜 안 나오냐. 내올 게 사실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려면 공급을 하려면은 또 수년이 걸리니까 안 돼서 수요 정책이나 뭐 금융 대책을 손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나올 만한 대책이 뭐 재개발, 재건축 풀고 뭐 금융 규제 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문제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도 지금 B2가 늘어서 지금 가계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집값이 조금 이제 주춤한다, 떨어진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다시 또 오를 수 있고 불안하죠. 예. 그리고 또 일부 또 특정 지역에만 예. 집값이 또 들썩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이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렇게 큰 뭐 그런 게 예. 어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말이죠. 어떻게 처리를 할지, 어떻게 다룰지 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이 또 폭탄으로 여기는 게 또 있죠. 연금 개혁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29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골자는 이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하고요. 지금 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내정된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네. 발표를 해서 좀 무게감 있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요 내용은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 개혁을 위해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네. 그리고 뭐 보험료율, 지급률을 또 조정을 한다. 그리고 국회 논의를 좀 우선 추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럼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는 어디 설치하냐? 그러니까 청와대나 국회 쪽에 좀 보고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또 연금 개혁을 하면 어디까지 범위냐 물어봐서 물어보니까 공무원, 군인, 국민, 사학연금 이 4대 공적연금을 모두 개혁하냐 하니까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좀 강한 개혁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연금 뭐 이 중에 얘기했던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 중에 뭐 어느 한 가지만 뭐 다룰 수는 없을 텐데요. 근데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자, 포괄적으로 다 다룬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공무원 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이 수혜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상훈 그 사회수석 내정자는요, 다음 정으로 떠넘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떠넘기지 않겠다. 예. 그래서 국정과제에도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보면 뜯어보면 그 반발이 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거를 만약에 못 고친다고 하면 안 위원장은 얘기하기를 199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평생 국민연금을 버놓고 65세가 되는 2025년에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 고갈된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고요.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작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10년간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이 지금 매년 그 몇 조 원씩 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총 누적 94조 4천억 원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부 이제 국가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하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그러면 당장 이게 공무원분들이나 군인분들이나 보험료를 더 내고 그럼 덜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런 거라서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안 위원장은 영국처럼 100일 그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서 한번 그런 공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보자. 그런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금 2055년에는 이제 고갈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인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사회적 합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대 정부 국정 과제와 차이가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경제라는 이름 아래 재벌 규제 내용을 내놨는데요. 새 정부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새 정부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뭐 새로운 대한민국, 그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표시를 해서요. 과거의 어떤 경제 민주화처럼 처음에 뭐 뚜렷하게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뭐 재벌 정책과 관련한 얘기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국정과제에서도 재벌 개혁이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사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국정과제에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리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에서 독과점, 남용 행위 및 담합행위 집중 감시, 사익 편취, 부당 내부 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요 정도로만 표기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인수위 취재를 이제 2달 가까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수위에서 지금 가장 크게 좀 힘든 과제라고 보면은 어떤 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어제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요. 예. 공약 파기 논란이 많이 불거졌는데요. 우선 가장 큰 거는 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그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게 애초 액수보다 예. 줄어든 게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는 사실 차등지급이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일괄로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걸로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또 방역의 그 어려움에도 그걸 또 이제 감수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있어서 네. 실제 어제 발표하고 나서는 제일 많이 좀 인수위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게 경제가 지금 점점 더 물가 상승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로 돌아가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 주게 될지 일단 좀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의 최훈길 기자였습니다.